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어제가 토요일, 원래 어제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회사 일로 부산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복귀가 이제 늦어져가지고 주말에 복귀를 해가지고 오늘 간신히 시간을 내서 찍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찍을 거는 치수 기입 이제 키움의 표시 방법, 그러니까 키움의 치수 기입이죠. 일단 키라는 요소 자체는 제가 KS 규격 요소 쪽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키가 어떤 요소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 가서 한번 보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 전제는 이제 키라는 게 뭔지 알고 있다를 전제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키움의 표시 방법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게 섹션이 되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8.1 해가지고 이제 원통 측의 키홈의 표시 방법, 즉 이제 축에 이제 키홈, 축에 나 있는 키홈을 이제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표시 방법은 그리는 방법이 아니라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축의 키홈은 키홈의 너비와 깊이 그리고 길이 그리고 위치 및 끝부를 표시하는 치수에 따른다. 일단은 이제 기입해야 되는 치수가 키움의 나비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이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 이제 요 끝에서 요 끝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길이를 정의하는 데는 예전에 이제 키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치수기에서 몇 가지 얘기했죠. 꼭 저기저기만이 아니라, 중심거리를 길이로 볼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고 이제 위치는 이 키움이 이제 요 축상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떨어졌냐 또는 이제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떨어졌냐 이 키움이 위치한 위치를 표시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끝부를 표시하는 치수 끝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뭐 길이에 관련된 요 끝부분이나 뭐 아니면은 이게 끝단에 완전히 뚫려 있는 형태로 돼 있으면 이제 그 끝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따른다. 그러니까 저런 종류의 치수들이 전부 다 기입돼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게 첫 번째죠. 실제적으로 이제 치수를 어떻게 기입하라는 이제 그 두 번째 항목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키의 단부를 이제 밀린 커터 등에 절삭하는 경우 기준 위치에서 공구의 중심까지의 거리와 공구의 지름을 표시한다. 그건 이제 이걸 얘기한 겁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키움의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한다. 대부분 이제 전산응용 기재도 기능사 이제 정답 또는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좌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길이는 요렇게 폭은 요렇게 기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이렇게 기입해야지만 꼭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기입할 수도 있지만 저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밀린 커터 등에 의해서 절삭하는 경우 기준 위치에서 공구의 중심까지의 거리와 공구 지름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공구가 이제 여기 이제 뚫어주는 이제 밀링의 직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밀어 해가지고 이거 ESC를 눌러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얘는 자꾸 ESC를 눌러버리네. 엔터를 쳐야 되는데 얘는 가상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DDI 해가지고 이제 지름으로 이렇게 공구의 지름을 표시해주고 중심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기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기입했을 때는 이제 위치 같은 경우도 요 끝단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렇게 표현을 해준다. 요렇게 기입해 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움의 깊이인데 키움과 반대쪽 축의 지름으로부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키움을 표시했을 때 요렇게 표시를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요렇게 표시했을 때 키움의 깊이는 일반적으로 깊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깊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반대쪽 중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기입한다. 근데 이 축에다가 이렇게 기입하는 건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나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대부분 요 측면도에서 요 측면도에서 실제 원의 이쪽 4분에서 여기까지 깊이 요 깊이를 많이 기입을 했을 거예요. 정답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KS 규격이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건 요 형태다. 자, 요걸 유의하셔야 되고, 이게 원래 이 형태가 되는 게 실제로 키움이 나게 되면 이게 단면을 이게 저 뒤쪽까지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뒤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키움이 나게 되면 여기 정점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 정점으로부터의 치수를 기입하는 것 자체가 형상이 사라졌으니까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키홈의 이제 깊이에 대한 치수는 항상 이 반대쪽 4분점으로부터 하는 게 가장 기본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산학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봤던 그 포맷은 기본 포맷은 아니에요. 요 기본 포맷 아닌 거, 그러면 이제 기본 포맷이 아니니까 잘못됐냐? 그렇지 않고 뒤에 얘기가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바닥까지 치수로 표시한다. 그러나 하고 이제 뒤에 얘기가 붙기 시작해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키홈의 중심면에서 키홈의 바닥까지의 치수로, 즉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냐? 절삭 깊이라고 돼 있죠. 절삭 깊이로 표시해도 좋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형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치수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기입해 주는 게 좋아요. 넉순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 정점에서부터 2.5mm를 파고 들어와야죠. 실질적으로 작업자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가적인 방법인데 대부분 이 방식으로 치수를 기입하는 이유는 실제 작업자, 키움 가공하는 작업자가 봤을 때 작업자가 바로 인지해야 되는 치수가 뭐냐? 얘입니다. 얘가 아니에요. 이건 작업자는 이렇게 주면은 이 지름에서 이 치수를 빼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포맷이긴 한데 이건 그림적으로 위쪽이 날라갔으니까 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작업자가 보기에는 이 치수가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나 그런 쪽에서는 부가적인 방법인 이 방법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야지 작업자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움의 단면에 나타나 있는 경우 보스의 안찌름의 치수 또는 이제 한쪽 화살표의 단말 기호로 지시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 이게 이제 솔직히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얘는 축에 나 있는 거에서는 저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없어요. 일단은 이제 축에서 가정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원래 이게 키움이 나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축하고 동일한 높이가 아니라 여기가 까지니까 요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런 식이 되죠. 원래 제대로 그리면 이제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식이 되니까 이제 키움을 이제 여기 키움이 나 있는 구멍에 지름을 기입을 할 때 여기가 이제 파여가지고 위가 날아가니까 이제 정확한 치수를 잡을 수 없다는데 축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축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직경에서 일부분이 항상 이렇게 남아서 그냥 기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축 쪽에서 이제 키움을 그릴 때 2D로 그릴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의 저렇게 표현되는 경우는 3D에서 이제 도면을 그리고 3D에서 변환해서 갖고 왔을 때 저렇게 표현되지, 그냥 순수하게 2D로 그렸는데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선생님, 가급적이면 정밀하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2D 도면은 오히려 사용자가 인식하기 편하게 생략이 됩니다. 일부 형상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게 오히려 인식하기 쉽게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굳이 이 부분을 2D에서 한 단 저 밑으로 떨어진 부분을 굳이 그려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작업자가 도면을 봤을 때 인식하는데 혼란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정확하게 따서 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관이 없고, 지금 요 D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저기 구멍에 나 있는 키움으로 가야 돼요. 구멍이 나 있는 키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밑에 구멍이 나 있는 부분 보시면 이제 요거 직경이 12파이예요. 12파이로 돼 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기입을 하면 12파이가 아닙니다. 11.657. 왜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따왔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키움이 파지면서 정점이 날아가게 되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묘사를 해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이것도 이제 자격증 시험이나 그런 쪽에서 이제 이걸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금 이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솔직히 이게 실무라면 이렇게 안 그립니다. 실무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래요. C2파이 나오게. 아이고, 잘못했다. 그냥 C2파이 나오게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는 C2파이 나오게 저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치수선 한쪽을 이제 잘라지게 표현을 하면 12파이 이렇게 잡아서 그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게 되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왜냐면 이게 되게 미세한 차이잖아요. 아까하고 되게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무라면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이제 전산환경 기능사나 그런 자격증에서는 그냥 맞춰서 그려주세요. 예, 맞춰서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실무 가면 굳이 번거롭게 이제 저거 따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그릴 필요는 없다. 실무에서 그렇게 안 한다. 아무도 그렇게 안 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이제 한쪽 화살표로 표시하는 이유는 저걸 실제로 제대로 된 형상으로 따서 그렸을 때 이게 12파이가 안 나오니까 요쪽 치수 보조선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거 할 때는 DLI 하고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안 나오니까 그냥 위로 잡아당긴 다음에 12 엔터 이렇게 해줘요. 10이라는 치수로 그냥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한 10mm 띄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프로포로 C 파이를 붙여주겠죠. 물론 이제 요 뒤에 끼워 맞춤 공차나 뭐 그런 거 들어갈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아직 다루지 않았으니까 끼워 맞춤 공차는 그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치수기입 다른 쪽에서 이제 끼워 맞춤 공차 쪽에서 따로 다룰 거고, 어쨌든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이 부분이 맞지가 않고 이 부분에 연결될 선이 없으니까 이쪽에 있는 치수 보조선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치수선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처리해주는 방식이, 자, 이렇게 프로퍼타이즈 창을 띄워놓고 여기서 치수선 2를 끄고, 그럼 여기 치수선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치수 보조선 2를 꺼준다. 요렇게 표현한다. 요게 표현된 게 이제 여기 D입니다. D.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원통 측에서 나오냐? 축에선 이럴 일이 없는데, 그렇죠?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저도 저거 보고 이게 왜 원통 측에서 나와?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근데 요거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프로포타이즈를 썼지만 이거를 이제 일부 강사님들은 프로포타이즈로 안 쓰고 12 이렇게 빼고 이제 뭐예요? 익스플로드 X로 깹니다. 깨고 이제 프로프로 C, 아이고 앞에다 붙여야 되는데 프로프로 C, 이렇게 이거 중간에도 붙였네요. 오늘따라 실수가 잦네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델리트, 요렇게는 델리트 이렇게 지워서 표현한다. 선생님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일단은 이제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는 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이제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고요. 뭐 이게 CAD를 활용하는 능력을 보는 시험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CAT 2급 같은 그런 시험이죠. CAT 2급 같은 시험에서는 저렇게 하면 당연히 감점이 되겠죠. 물론 이제 CAT 2급에서는 이런 요소는 안 나오지만 대신 저런 걸 어디서 써요? 선 중복이 나올 때 치수 보조선을 숨기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CAD의 기능을 쓸 줄 아느냐 모르느냐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치수 설정에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저거를 깨는 거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깨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설정만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험에서는 그렇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무에서는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는데, 단 이때는 이제 내 상사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사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면 따라서 이런 스타일로 해줘야 되고, 상사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깨주셔도 돼요. 뭐 일부 상사들은 이제 이렇게 깨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그냥 작업하기 편한 건 그냥 치수에 생각 없이 깨는 게 편해요. 작업이 뭐 빨리 진행되고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깨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도면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 상사가 관리에 비중을 두고 하는 거냐, 당장 도면을 쳐나가는 데에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상사냐에 따라서 저 스타일은 달라질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제 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수 깨면 무조건 혼내요. 도저히 치수를 깨지 않고 표현할 수 없는 형태다라고 하는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전 다 설정으로 잡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 같이 일하는 상사의 스타일에 따라서 맞춰서 가야 될 것이다. 참고로 이제 제 위에 있던 상사는 이거를 이렇게 처리했지, 이렇게 처리하는 걸 별로 오히려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나중에 제 상사는 딤 업데이트를 많이 썼는데, 딤 업데이트를 쓰게 되면 여기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상사는 이제 그걸 싫어했어요. 근데 딤 업데이트 쓰는 분들도 이걸 좋아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치수가 깨졌기 때문에 얘가 딤 업데이트를 안 먹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딤 업데이트에 대한 호불호는 어차피 둘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제 상사는 어쨌든 치수를 그냥 깨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사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뒤에 나온 내용은 요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키움에 대한 치수를 기입을 하는데, 치수를 기입하는 게 이런 식으로 기입할 수도 있고요. 요 지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이렇게 중심거리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요거 치수 보조선, 치수 보조선에 가상선 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전체 길이.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할 거냐. 이때는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도 답이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답인데, 이렇게 할 땐 여기 치수 보조선으로 이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어준다고 한다면 여기를, 아까는 이제 저기는 이제 중심선이 연결되는 거니까 중심선 위치가 맞춰지는 거니까 중심선으로 연결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연결한다, 요 위치가 요 위치입니다라고 연결할 때는 치수 보조선으로 여기는 이제 가는 실선이 되겠죠.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거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기다 치수 기입하고 여기다도 치수 기입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 계세요. 겹쳐놔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좋을 대로 하면 되죠. 어차피 겹쳐놓은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해주고 뭐 하시는 분들 계시냐면 이걸 또 깨요. X. 그 다음에 여기 겹쳐있는 거를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요. 이거는 겹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이해하는데, 쓸모없는 짓 아닌가.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 어차피 이렇게 깰 거면 차라리 저는 그냥 이렇게 이으라고 해요. 깰 거면 있는 게 나아요. 거기다 치수를 굳이 또 기입하는 것보다, 치수 또 기입하고 그 다음에 깨고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저라면 이렇게 하고 가는 실선 -1 해가지고 살짝 띄워준다.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저 깰 거면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해라. 근데 그냥 치수에서 겹쳐두시는 건, 제가 방금 전에 치수선을 그린 거보다, 치수선을 이제 별도로 그려준 거보단 얘가 빠르죠, 작업이. 여기 별도로 띄워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떨어지고, 이제 치수는 겹쳐 있으니까 어차피 하나만 추렸을 테니까 상관없고,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냥 이렇게 치수를 2번 기입해가지고 겹칠 거면 치수를 깨는 행위는 하지 마셔라.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요걸 겹치는 거 자체를 싫어해가지고 저는 그냥 개별적으로 선을 그려서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제 라인으로 이렇게 이어서 LEN D 마이너스 1mm 해가지고 땅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 두 가지 방식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방식을 쓸 거냐, 이 방식을 쓸 거냐,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내가 이 키움에 대한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기입을 해줄 거냐. 얘 같은 경우는 요거 위치에 대한 건 이렇게 기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입하셔야 돼요. 위치에 대한 거. 이렇게 기입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방식을 쓸 거냐, 이 방식을 쓸 거냐는 솔직히 이제 구분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키움을 가공을 하는데, 이제 뭐 NC나 아니면 머신닝 센터 그런 이제 캠 이런 걸로 가공을 하지 않고 사람이 이제 범용 선반이나 밀링해서 수작업으로 가공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작업자가 뭘로 작업하느냐를 생각을 해서 기입을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이제 이거를 가공을 맡기는데 가공 작업자가 그냥 수작업으로 범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입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자가 필요한 치수가 이 치수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가공으로 내보내는데 그 사람이 뭐 NC라든가 뭐 CNC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어떤 이제 툴의 좌표 값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입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이게 왜 이제 수작업을 할 때는 이제 이 방식이 이 치수가 필요하냐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3D를 하나 띄워놨어요. 요렇게. 문제는 이제 요 툴에 우리가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어떻게 기입을 할 거냐. 치수를 기입하는 게 키움을 가공하는데 어떻게 가공을 할 거냐. 이제 그게 핵심이 되는데 이런 축이 있습니다. 이 축에다가 이제 키움을 가공을 할 건데 키움을 가공하려면 이걸 수작업으로 할 때 마킹을 우리가 이제 이 센터에다가 내가 구멍을 뚫어야 될 센터에다 마킹을 해버리면 중심에다가 마킹을 해버리면 여기 있는 도면에서 여기서 이제 요 센터 치수를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여기다 마킹을 해버리면 툴의 중심이 여기를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못 맞춰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못 맞춰요, 중심을. 우리가 수작업을 할 땐 눈으로 보고 맞춰야 되는데 거기를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제일 바깥쪽을 알아야지만 여기서 이제 3mm 와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미리 떨어져가지고 끝난다. 요거를 이제 마킹을 하게 됩니다. 저걸 이제 치수를 보고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줘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이러면 사람 이제 네임펜이나 그런 걸로 마킹을 해요. 짝짝 마킹을 해서 사람이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툴. 여기 아니라 요거겠네요. 가공 툴을 사람이 눈으로 보고 한쪽 끝에다 이렇게 맞춰요. 내가 표시한 한쪽 끝에다가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이 가공 툴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툴이 막 회전하면서 파고 들어가겠죠. 어디까지? 내가 가공할 가공 깊이까지. 그래서 이제 치수 기입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게 낫다? 이 깊이를 표현해 주는 게 낫다. 그래야지 2.5mm를 파고 들어가야지. 왜냐면 툴을 요 끝에다 맞춰서 딱 놓을 테니까.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 2.5mm 파고 들어가야지. 이걸 해야지. 여기서 치수를 이렇게 줘버리면 제가 말한 대로 작업자가 내가 얼마만큼 저 밑으로 내려가야지 그걸 생각을 하려면 이 직경에서 얘를 빼줘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주고 가공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공을 들어가는데 요거 이제 가공하고 나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리겠죠. 구멍 뚫린 상태에서 이제 얘가 회전을 하면서 요게 아니라 이제 요걸 끄고 요걸 켜야겠네요. 여기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점차적으로 깎아가는 거예요. 쭉쭉쭉쭉쭉쭉쭉 밀링 툴이 깎아가지고 어디까지 이 선까지 닿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선에 닿을 때까지 가는 걸 누가 보느냐? 예, 작업자가 보는 거죠. 작업자가 이렇게 쭉 가서 가공해서 딱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공하는 거예요. 수작업 가공은. 그러니까 내가 마킹을, 그러니까 수거 작업하려면 작업자가 마킹해야 되는 게 이 끝과 이 끝을 마킹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거죠. 가공이.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NC나 그런 이제 캠 기반의 이제 그런 수치 기반 제어를 하는 게 아니고 범용에서 내가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자가 알아야 되는 치수가 내가 여기 마킹하고 여기 마킹해야 되니까 이 치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자가 범용에서 작업을 한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한다. 키움 작업을. 그러면 이제 이 치수를 알려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NC라든가 그런 것들은 뭘로 좌표를 기억해요? 축의 중심을 가지고 좌표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송거리. 내가 이제 NC로 갈 때는 이거 12mm 가는 거를, 요 12mm 가는 거를 내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원점으로 이제 여기서 뚫고 들어가 라고 지시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기서부터 무슨 축으로 몇 미리 이송. 그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NC라는 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이 치수를 줬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 치수에서 이 지름을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 빼줘야 돼. 내가 계산을 해줘야 돼. 작업자가. 내가 툴을 이송하려면 여기서 요게 14mm가 나오려면 4mm를 빼가지고 10mm를 이송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NC나 그런 작업자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기입하냐, 이렇게 기입하냐의 판단의 기준은 결국 가공 작업자가 범용으로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NC냐 뭐 그런 걸로 작업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셔도 답이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답이 됩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자격증 강의 하시는 거 보면 다 그냥 이것만 알려주시더라고요. 야, 얘 이렇게 해. 왜 이것만 알려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의 치수가 모두 기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키움 말고도 장공할 때도 이제 요 전 강좌죠. 거기서도 이렇게 기입도 가능하고 이렇게 기입도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다 똑같은 개념이 어차피 장공을 뚫는 방식도 키움을 가공하는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죠. 자,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에, 원통 축에, 그러니까 축에다가 이제 키움을 낼 때는 이제 어떻게 치수를 기입한다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테이퍼 축의 키움 표시 방법인데 얘는 별말 없어요. 테이퍼 측의 축 키움은 개별 치수를 지시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테이퍼 측은 이런 겁니다. 경사진 축이죠. 경사진 축에 키움이 나는 건데 경사진 축에 키움을 낼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경사랑 평행하게 키움을 내는 방식 한 가지. 경사를 맞춰서 키움을 내는 방식 하나랑 경사와 상관없이 축과 직각을 이루게 또는 이제 요 바닥면이 축과 수평하게 키움을 내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이제 표시 방법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거 단면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폭이 나와야 되니까 단면을 표시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하나 복사할게요. 요게 끊겨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복사하는 게 낫겠네요. 저게 이제 연장돼 있으니까 요거 하나 복사해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 방식으로 쫙 이어지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무브로 하지 말고 카피를 할까요? 퍼펜디큘러가 아닌데 아무데나 찍고 근처점 NEA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각도에 맞춰 돌려줘야 돼요. 여기 찍고 아래에서 참조로 해서 요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맞게 이렇게 기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여기에 요 키움과 이제 직각을 이루도록
뚫린 구멍, 그러니까 경사랑 직각을 이루도록이죠.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DAL로 기입을 해야겠죠. 여기 DLI로 기입이 안 되겠죠. 이렇게 찍어서 이제 이렇게 폭 기입해주고, 여기는 그냥 DLI로 기입하면 되겠죠. 요 폭 기입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요 위치에 대해서 나타낼 때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위치 기반이 DLI로 해서 이제 여기 찍으면 그냥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참조 R 해가지고, 회전 R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이제 이렇게 기입해 주셔야겠죠. 여기까지 닿게 뭐 이렇게 해주시든 뭐 중간 사이를 어떻게 이으시든 그건 알아서 하면 되고, 원칙적으로 이제 중심선이니까 중심선을 조인으로 이어주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조인으로 잇고, 이럴 때는 여기 치수 보조선이 없는 게 맞겠죠. 요 사이에 있는 요 치수 보조선은 치수 보조선 2가 저희가 툴 거예요. 이렇게 꺼주는 게 맞겠죠. 이제 요렇게 없게 하고, 뭐 얘는 이제 선에 좀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렇게 기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 거리를 여기도 이제 조인으로 이어야겠죠. 선을 조인으로 잇고, 뭐 제가 지금 간격을 너무 타이트하게 붙였는데 좀 간격은 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퍼펜디큘라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기입한다. 이렇게 기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끊어진 상태에서 2mm씩 삐져나오게 할게요. 간격이 너무 좁았으니까 간격 약간 벌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요 사이거리랑,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거리.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써도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 기준을 나누려면 이거를 내가 작업자가 범용해서 작업하느냐, 아니면 NC나 CNC 그런 이제, 아니면 머시닝 센터 뭐 그런 쪽에서 가공을 하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어지기 치수 보조선 이렇게 이어서 작업을 하겠죠. 이건 MA로는 안 될 거고 가는 실선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N, DE 마이너스 1mm에서 저쪽 끝은 1mm씩 떨어지게 이렇게 해준다. 이제 이렇게 기입을 해줄 수 있다. 어쨌든 기입하는 방식은 중심에 대한 거냐, 아니면 이제 양쪽 끝단에 대한 거냐, 그건 둘 다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기입하면 되겠죠. 여기서 DAL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깊이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 끝단에서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DLI로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회전 R로 요 경사 각을 맞춰줘서 이렇게 기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할 거고,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이 그냥 수평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선하고 평행이죠. 이렇게 된 경우는 요 위쪽은 이제 마찬가지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한데 그냥 한 가지만 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3mm가 나오고, 얘도 너무 가깝네요. 좀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끝에서 이제 여기까지 거리 이렇게 기입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겹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겹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놔줄 수 있다. 이어가지고 어차피 치수 겹쳐도 뭐 상관은 없으니까, 정확하게 겹친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의 이제 일반적인 치수의 기준은 짧은 쪽이 아니라 긴 쪽을 잡습니다. 깊이에 대한 거. 깊이가 얘랑 평행하지 않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잡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이거를 이제 긴 쪽을 잡는 건 실제 가공이 들어가는 깊이가
요렇게 긴 깊이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짧은 깊이라면은 요쪽은 짧지만 이쪽은 가온 깊이가 깊은데, 오해할 수 있으니까 가장 깊은 쪽에다가 깊이를 주는 겁니다. 실제 설계를 할 때도 깊은 쪽을 원하는 정치수로 맞추고 낮은 쪽을, 그냥 경사에 따른 임의의 사이즈로 맞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쪽 기입하면 이게 이렇게 소수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계를 할 때도 긴 쪽 기반으로 맞춰서 설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테이퍼진 부분에다가 축과 평행하게 이제 키움을 낼 때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 없이 그냥 대충 표현했다. 대충 저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렇게 됐는데 여기 치수 보조선을 제가 지워버렸네요. 죄송해요. 이것만 지워야 되는데. 치수 보조선에 숨은 선을 이것만 지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위에 있는 방식을 여기 경사에 맞춰가지고 잘 적용해라. 그런 식으로 써준 거예요. 여기서 설명은 이렇게 대충 적혀 있고 이 그림만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입해라. 그림만 이제 나와 있는 형태. 이렇게 된다. 어쨌든 이제 경사를 가진 축에 이제 키움이 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축에 대한 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구멍에 대한 이제 키움의 표시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멍은 이제 요 밑에 있죠. 구멍에 대한 건데, 구멍의 키홈은, 키홈의 폭과 깊이를 나타내는 치수를 나타낸다는데, 길이가 빠졌어요. 길이가 빠졌는데, 길이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멍에 나는 키홈은 항상 관통이에요. 길이를 기입할 필요가 없어요. 구멍에 나는 키움은 항상 관통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내용이 빠져요. 그래서 뭐 가공에 따라서 뭐 중심에서 여기처럼 이게 중심에서 중심까지야 아니면 뭐 끝에서 끝까지야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항상 관통이니까 길이는 그냥 무조건 관통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주로 보는 거. 구멍에 대한 키움은 이제 키움의 폭과 깊이를 나타내는 치수 그 두 가지로만 정의를 하면 된다. 즉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어쨌든 키움에 왜 물음표가 나왔죠? 오타 났나 봐요. 이거는 제가 올리는 자료는 수정해서 올릴게요. 키움의 이제 깊이입니다. 깊이는 키움의 반대쪽 구멍.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여기랑 똑같이 키움의 반대쪽 구멍의 4분점 여기를 얘기해요. 반대쪽 중앙. 반대쪽 구멍의 이제 반대쪽 중앙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저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깊이는 이렇게 기입하세요. 이 내용이죠. 이렇게 기입합니다. 그리고 폭은 당연히 이 폭을 기입합니다. 이거죠. 이렇게 기입을 한다. 물론 이제 지금 중심선하고 겹치는데 겹치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건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형태만 나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여기도 이제 다만 똑같이 다만이 나와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키움의 중심면에 구멍 지름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입하는 게 기본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도 가로라고 뭐라고 가로치고 뭐 써 있냐면 절삭 깊이라고 써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얘는 절삭 깊이가 맞아요. 왜? 툴이 닿으면은 요 정점에 닿을 거예요. 닿아가지고 거기서부터 2.5mm 내려오는데 얘는 절삭 깊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왜냐? 절삭 깊이를 볼 수가 없는 게 얘가 이 원을 똑바로 그리면 자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거 기입할 때 항상 이거 그려줘야 되거든요. 가상선으로. LEN D-1mm 정도 띄워서 이렇게 가상선으로 정점을 표시해줘야 돼요. 저기서 나온 얘기가 지금 이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입력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KS 규격표에 이제 키움 쪽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KS 규격표에 나와 있는 건 이 거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축일 때는 저게 절삭 깊이가 맞는데 구멍일 때는 저게 절삭 깊이냐 아니죠. 구멍의 절삭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절삭이 시작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이건 절삭 깊이가 아니에요. 작업자가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같은 시험의 정답에
이거를 이렇게 기입하는 걸 볼 수 없는 이유가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축 같은 경우는 이 형태만 보이는 게 작업자한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선 작업자가 필요한 게 이제 이 거리인데 이 거리는 정확한 거리가 아니죠. 무한소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없다.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부르는 게 더 좋아요. 물론 어찌 됐든 간에 KS 규격상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기입하여도 문제되진 않는다. 잘못된 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굳이 힘들게 이걸 그려가면서 이렇게 기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속편하게 이렇게 기입하고 말지.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00키를 이용하는 보스 키움의 깊이라고 나오는데, 900키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제가 키움 할 때 얘기를 한번 이제 말씀했죠. 경사키를 얘기합니다. 경사키. 이제 이거는 이제 키에 대한 이제 KS 규격 요소 설명한 쪽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이제 경사키가 있는데 경사키로 이제 할 때는 이제 요 구멍 같은 경우 축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스트레이트로 똑같이 납니다. 일반적인 이제 평행키랑 똑같이 나는데 경사키는 이제 구멍 쪽에서 형태가 이렇게 기울어서 나게 되죠. 이게 나는데 요거는 이제 눈에 좀 잘 보이라고 좀 경사를 심하게 준 거고 실제 경사키의 구배는 한 요 정도입니다. 요건 이제 실제 구배예요. 저게 이제 100mm 갔을 때 1mm 다운이 경사키의 일반적인 각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얇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치수를 지시하는데 치수를 지시할 때 요 깊이는 보시면 이쪽은 이게 뭐가 치수가 좀 잘못됐나요? 좀 위치를 제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요 위치를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원래 2.8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어쨌든 지금 뭐 잘못된 거는 넘어가죠. 네, 넘어가고 원래 이제 17점 뭐 2가 17.3이 나와야 되는데 3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요것도 지금 바로 수정할게요. 17.3 잘못 그린 거라 너무 급하게 준비하느라 잘못 그렸나 봐요. 옮겨줄게요. 네, 이렇게 17.3이 나와야 돼요. 해칭까지 다시 넣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17.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은 아마 이제 무한소수가 나올 거예요. 이쪽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지금 얘는 900키를 이용하는 보스의 키움의 깊이는 키움이 깊은 쪽 여기 보면 17.3이고 17.0이죠. 깊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깊은 쪽에서부터 9배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치수를 기입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목이 빠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원통 측에 있는 D가 원래는 구멍의 키움 표시 방법에 D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구멍에 난 키움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하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똑같은 게 나옵니다. 원추 구멍의 키움의 표시 방법. 그렇죠. 똑같은 거. 원추 구멍은 뭐예요? 아까 봤던 이제 이렇게 원뿔처럼 돼 있는 축이 껴지는 구멍. 그래서 전체적으로 9배가 이렇게 있는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요로 나오는 거 어차피 길이는 얘처럼 이제 길이를 입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통해서 뚫어줄 거니까 길이는 입력 안 하는데 이제 요 키움의 깊이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하는데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할 때는 이제 여기서 여기를 잡아서 입력은 못해요. 이렇게 입력 못하고 이제 이것도 이제 여기가 원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쪽 원에서 잡아서 입력하기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게 입력을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냐면 단면을 쳐야 돼요.
지금 요 경사의 직각으로 어딘가 단면을 쳐야 돼요. 단면을 쳐서 이거 단면인지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뭐 이렇게 잘라주고 여긴 좀 짧게 할게요. 여긴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저기는 좀 키워줄게요. 이렇게 튀어나가게 해서 이제 여기서 얘는 단면이니까 절단선, 단면에 해당하는 절단선은 중심선이죠. 중심선으로 표현하고 단면기호 다시 내가 그리기 귀찮은데 전에 썼던 거 남아있는 거 있나? 절단기호가 여기 있네요. 요거 이용할게요. 요거 하나 복사해 와서 이용합시다. 자, 그리고 각도는 맞춰줘야 되니까 참조 R을 해서 여기서 아래쪽으로 수직한 게 이쪽으로 기울어라. 이렇게 좀 맞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도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단면을 쳐야 돼요. 무조건 단면을 쳐서 여기서 이제 직각 방향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그냥 그리면 이제 피곤하니까 UCS를 돌릴게요. UCS 해서 여기 기준으로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Y축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원래는 이제 여기서 요 중심에서 이렇게 대충 따오거든요. 요 중심에서 대충 따오는데 따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폭은 이제 4였으니까 여기서 중심 하나 그려주고 옵셋 2mm 2mm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깊이가 이제 얼마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저 키움 설계할 때 나오겠죠. 근데 저게 아마 여기가 지금 축이 2.3이었으니까 여기도 2.3이었을 거예요. 옵셋 2.3. 저 이제 깊이가 2.3mm가 파였을 거예요. 2.3인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서클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서클이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원뿔 형태에서 이렇게 잘린 거라 저희가 원이 나오면 솔직히 안 돼요. 안 되고 원래 타원 두 개의 조합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 타원도 이제 원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맞춰서 그리지는 않아요. 맞춰서 그리지 않고 대충 이렇게 원 형태로 그려주고 적절한 데서 그냥 커팅해요. 이렇게 원을 다 표현 안 하고 적절한 데서 이렇게 커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심선을 좀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트림 여기서 이제 아래쪽 이렇게 정리하고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LEN DE 2mm 이렇게 튀어나가게 하고 MA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형태는 대충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크 시작점 그 다음에 중심점 C 그 다음에 끝점 해서 이렇게 호 그려주고 LEN DE 마이너스 1mm 1mm씩 살짝 해서 이제 얘는 가상선. 가상선인데 자꾸 이점세선이 이점세선이 안 나오는 형태로 이게 워낙 짧은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점세선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가상선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DAL 해서 DLI로 해야겠네요. DLI 해서 여기 찍고 그 다음에 회전 R. 지금은 UCS를 바꿔서 회전 R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다 기입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UCS를 제가 요거 이제 편하게 그리고 UCS를 돌려놨잖아요. UCS는 다 썼으면 UCS하고 엔터 두 번 쳐서 원래대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해주려면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는 실선 또는 가상선으로
저는 일반적으로 가상선으로 많이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표시해서 이제 여기가 요 키움의 깊이에 대해서 표시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준다. 이게 2.3이 아니었나? 1.3이었나? 어찌됐든 2.3 맞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준다. 뭐 깊이야 이제 나중에 이제 규격표를 찾아보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규격표하고 상관없이 이제 표시 형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상 잡아놓은 깊이를 이제 여기서 표현해 줄 때는 이렇게 해준다. 그렇고요. 저 깊이를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보자. 1.8이었네요. 어쩐지 너무 깊다 했어요. 0.5 올려줄게요. 가능하면 확실하게 하는 게 낫겠죠.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0.5로 올려줍시다. UCS 다시 UCS 바꿀게요. 원점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Y축, 그 다음에 move 쭉 다 잡고 위로 0.5. 위로 0.5 올리면 안 되나? 중심에서부터 저렇게 되니까 서클 자체를 다시 그리는 게 낫겠네요. 원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대충 원하는 데서 컷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게. 그리고 아크 시작점, 중심점, 끝점. 그 다음에 마찬가지 MA 가상선 쳐주고 LEN DE 마이너스 1mm씩 해서 여기 1mm 띄워주고, 여기 1mm 띄워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UCS 엔터 두 번 쳐서 원래대로 돌려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8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해준다.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원축 구멍에 키움의 표시 방법,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라 라는 거죠. 직각인 단면이라는 게 이걸 의미를 합니다. 키움이 뚫려 있는, 즉 이 경사의 직각인 단면을 그려서 치수를 지시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 8.5 원통 측의 복수의 키움 표시 방법은 이제 요거 얘기합니다. 하나의 축에 이제 복수 이렇게 키움이 나 있다라고 할 때, 이때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해줄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원통 측의 복수의 동일 키움을 지시하고 다른 키움에 그 개수를 지시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폭치수가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지시선으로 키, 홈, 키, 홈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써준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각도는 당연히 기입해야겠죠. DAN.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 측에 이제 복수의 동일 치수의 키홈 치수를 지시하고, 한쪽에다가 이제 지시를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KS 규격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없고, KS 규격이 나온 거대로 하면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요렇게 이제 한쪽에다가 키수를 기입하고, 이제 키움의 개수가 2개다라고 해서 다른 쪽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지시를 해준다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뭐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자격증 시험에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가장 이제 확실한 방법은 KS 규격에 명확하게 규정된 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기입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얘 지우고 여기서 이제 뭐 KS 규격은 곱하기니까 2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것보단 정확하게 KS 규격이 말이 써져 있는 요 방식이 더 낫겠죠. 안정성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움에 대한 치수 표시 방법인데 8-5까지는 이제 키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키움에 대한 여기서 끝나요. 끝나고 8.6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스냅릭이 나옵니다. 스냅릭. 스냅릭은 이제 제가 KS 규격 요소로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2단계에서 스냅링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들어두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스냅링에 대한 걸 올리긴 올릴 거거든요. 이제 그 요소가 나오면 이제 그때 올릴 건데 그때 파악을 하시면 좋고, 만약에 이제 이거 보시면서 내가 스냅링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스냅링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같이 묶여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 스냅링까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뭐 되게 짧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8.6은 원통 측의 스냅링 홈의 표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스냅링 홈은 원통 측엔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말은 간단해요. 원통 측에 만드는 스냅링 홈은 홈의 폭이란 이걸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를 해요.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홈폭 및 홈의 바닥. 왜 바닥이라고 하는데, 바닥이면 얘라고 생각되지 않나?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게 얘기를 해요. 바닥의 지름이면 얘의 지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요 안쪽으로 좀 파이잖아요. 스냅링을 끼기 위해서 얘의 직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냅링 홈의 직경, 차라리 이 말이 더 정확한 거 아닌가? 굳이 스냅링의 바닥의 직경,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프로시 이렇게 기입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스냅링 홈의 위치를 이제 기입을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실무에서도 이런 분들이 되게 있는데, 이거 잘못 기입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기입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기입하시는 분들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얘는 무조건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기입하는 게 맞아요. 스냅링이라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면 뭔가를 물어주는 거잖아요. 뭐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제 저 홈을 이용해서 물어준다라는 개념인데, 스냅링의 이제 위치의 기준 치수는 내가 물어야 될 물체의 두께입니다. 두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설계할 때 어떤 물체를 물 거다 그러면 그 물체가 들어오고 그 물체의 두께를 눌러줄 수 있게 키움의 위치가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 건데, 그림은 이렇게 이제 그 설계할 땐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그냥 무조건 끝단 기준으로 기입을 하겠다고 끝단 기준으로 저렇게 잘못 들어온다. 저거 잘못된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여기 이제 무한소수 나오면, 여기 아까 무한소수 나왔잖아요. 여기 무한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키움의 치수 자체가 소수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을 정수로 맞춰가지고 위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키움을 파게 되면 얘는 무조건 반대쪽은 무한소수가 무한소수가 아니라 무조건 소수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수점 나온다고 이렇게 기입하시는 분들 계세요. 소수점 안 나오게 이렇게 기입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기입 안 하고. 그러면은 그게 문제면 이렇게 기입하면 되지. 거기 소수점 나오는 게 문제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수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얘의 위치의 중요성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만큼의 두께가 물립니다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적용돼야 되냐면 공차가 적용이 돼야 돼요. 물리는 거에 두께의 공차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물리는 건 두께는 무시하고 그냥 이 끝단에서부터 여기까지 공차가 적용됩니다 라는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잘못 기입한 거예요.
그래서 키움의 위치를 기입할 때는 이 키움이 물어주는 두께, 물체의 두께를 표현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 위치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통 축이니까 이제 구멍의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내용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죠. 뭐 이 두께를 표시하고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 키움에 이제 이 두께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홈의 직경을 표시해준다. 키움의 직경을 표시해준다. 프로프러시. 요거 프로프러시 붙이면 제가 얘기했는데 저번 영상에 이제 구멍 하면서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빨리 한다고 일부 파일을 안 붙인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멍 쪽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파이가 붙어야 돼요. 즉 구멍은 무조건 파이가 붙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가공 기호가 들어가는 가공 방식이나 아니면 가공 툴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경우에만 직경이 빠질 수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그렇게 기입한다는 거지 파일을 빼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의해서 보셔라. 저번에 영상 다 찍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요 키움의 위치는 키움이 물어주는 형상인데 그쪽은 항상 정수가 나올 겁니다. 물론 두께가 소수점이 있다 그러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물어주는 대상의 이제 두께를 기준으로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는 거지 반대쪽에서 기입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위치를 이렇게 기입해서는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키움이라는데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껴들어와요. 그래서 구배 표시 방법이라는 게 또 추가가 됩니다. 근데 구배 표시 방법 여기다 이제 껴넣은 이유가 이제 구배를 가진 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껴넣었는데 구배는 이제 구배를 가진 형체 근처에 이제 KSB ISO 3040에 따라 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3040에 따르면 다양하게 기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KSB ISO 3040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저기는 이제 각도, 즉 구배, 경사를 가진 형체에 대한 치수 기입 형체들이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뭐 어떤 건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떤 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각도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수를 줄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각도로, 구배를 각도로 표시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얘는 각도로 설계된 구배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직경 기반으로 구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직경하고 여기 직경. 얘는 솔직히 말하면 직경 기반이에요. 여기가 12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4파이. 얘는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경사는 양쪽에 직경의 기반으로 설계가 된 거다. 그럼 이렇게 기입해도 되는데 이렇게 기입하는 방식인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딱 지목해서 얘기합니다. KSB ISO 3040에 따라 참조선을 이용하여 지시한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던 타입의 구배 표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항목이 나와 있을 때 예시는 이제 이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무침키 형태, 이런 형태인데, 굳이 얘를 가지고 한 이유가 이제 얘는 이제 양쪽 구배잖아요. 양쪽 구배가 아니라 한쪽 구배일 때를 얘를 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구배인 경우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얘가 이제 여기는 평평하고 여기가 구배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둘 다 눈으로 봤을 때는 둘 다 평평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가 약간 미세하게 좀 다르죠. 얘는 이제 무침키니까 이 구배가 어떻게 되냐면, 어딘가를 기준으로 100mm, 100, 100mm를 갈 때 1mm 다운입니다. 이게 이제 경사키의 구배각이 이렇게 되거든요. 100mm 갈 때 1mm 다운이에요. 그래서 얘 각도는 이제 여기서 요 끝점을 이은 이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맞죠. 딱 맞는 건데 실제 우리가 설계한 부품 자체가 100mm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잘려가지고 이렇게 표시된다. 그때 이거 각도를 이제 어떻게 표시해 줄 거냐. 이거 각도를 DAN. 당연히 이걸로 표현해 주면 안 되죠. 왜냐면 각도 값이 무한소수가 나올 거예요.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이제 소수점 자릿수를 이렇게 8자까지면 무한소수가 나오죠. 그래서
아니다. 왜냐면 저거는 이제 길이 대 다운되는 거리 비율로 이제 치수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는 이제 1mm 100mm 갈 때 1mm 다운 또는 이제 1mm 다운 할 때 100mm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치수적으로 이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건 일단 기준이 되는 위치가 이제 요 위치예요. 요 위치인데 그 각도의 기준이 되는 위치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기입을 해줘라. 이거에 나오고요. 근데 이 말은 여기 안 써 있어요. 여기 써 있는 말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되냐면 참조선은 수평으로 그어. 수평으로 그리라는 게 이제 라인해서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잖아. 이 참조선을 수평으로 긋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하여 형체의 외형과 연결하고 이게 뭐냐면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걸 이제 참조선하고 이제 연결을 이제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뒤에다가 이제 뭘 써줘야 돼요. 이게 이제 몇 대 몇이다라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100mm 갈 때 1mm 간다. 뭐 아니면 1mm 다운 할 때 이제 100mm 간다. 뭐 그걸 써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써줄 때는 이제 글자를 쓰려면 이렇게 되겠죠. 1대 여기 이제 예시 케이스 내기 나오는 게 1대 5. 뭐 아니 지금 100이니까 1대 100. 뭐 이런 식으로 써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100mm 가는 동안 1mm가 다운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1mm가 다운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건데 이때 보면은 외형과 연결하고 이제 외형과 지시선을 사용해서 이제 지시선을 이용하여 외형과 연결했어요. 연결하고 굽의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가 들어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굽의 방향과 기호를 이제 해준다는 얘기인데 요 값을 써주고 이제 그 다음에 기호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기호가 요 값 앞에 나와요. 값보다 먼저 나와요. 여기서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 사이가 기호가 들어가기 너무 짧습니다. 짧아요. 그리고 이제 기호를 그려주라 그랬으니까 기호의 이제 크기도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 크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KSB ISO의 3040에 따르면 그 기호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기호가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위아래로 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위쪽만 구배가 있고 아래쪽은 구배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지지 않고 이렇게 한쪽으로 그려집니다. 한쪽으로 그려지고 일단 예시로 나와 있는 거 이제 사이즈에 대한 예시로 나와 있는 거 솔직히 요 삼각형만 그려져 있어요. 삼각형 그런데 거기다 제가 지시선을 붙여놓은 형태이고 일단은 이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7 곱하기 선의 굵기입니다. 이게 요 한쪽의 길이 요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 길이가 아니라 한쪽 길이가 7 곱하기 선의 굵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의 굵기, 치수선의 굵기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이제 치수선하고 동일한 굵기로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 거고요. 치수선이 0.25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7 곱하기 0.25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CAL 컬큘레이터 7 곱하기 0.25 해서 엔터 땅 치면 이제 저기 길이가 잘못했네. 1을 눌렀네요. 다시 CAL 7 곱하기 0.25 해서 엔터 치면 1.75입니다. 1.75. 1.75고 이게 이제 반대쪽까지 넘어가면 3.5가 될 거예요. 3.5.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편측 각도로 나와 있어요. 편측 각도가 15도. 이게 양쪽 각도면 30도가 되겠죠. 편측 각도로 15도다. 이런 기호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제 케이스 규격에 케이스 B ISO 3040에 저 기호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 사이의 거리를 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시선 같은 경우. 큐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어. 저는 이제 저걸 해야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조금 이제 정식적으로 할게요. XL, 앵글 60. 저는 항상 이제 60도를 잡죠. 앵글 6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너무 이쪽에다 붙이면 너무 붙을 것 같으니까 약간 좀 거리를 띄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LE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를 찍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평하게 꺾을 때는 제가 두 번째 선을 그리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죠. 지금 선을 하나 더 그릴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직교를 꺼보면 원래 이제 이 두 번째 선은
한 번 더 이렇게 꺾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이렇게 꺾거나 두 번 꺾을 때 써라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두 번째 선을 그립니다. 두 번째 선을 대충 그냥 길게 뽑아요. 길게 뽑고 탁 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 폭 지정하라 그러는데 폭은 지정 안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여러 줄 문자 나왔을 때 아까 썼던 것처럼 1대 100 100을 써줘야겠죠. 100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줄은 다음 행은 입력할 게 아니니까 그냥 엔터 끝내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려줍니다. 일단 라인 해서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겠죠. 라인에서 이제 여기서 한쪽으로 길이가 작은 따옴 표 CAL 컬큘레이터를 써가지고 0.25 곱하기 7을 해요. 그래서 0.27이 들어갔네요. 5 곱하기 7을 해요. 0.25 곱하기 7을 하고 엔터 쳐주면 그 길이만큼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리고 ESC 그리고 얘를 밀어 대칭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조인 조인할 필요가 없겠네요. 얘는 한쪽이죠. 편측. 그러고 보니까 처음부터 위로 그렸으면 됐을 것을. 처음부터 이제 위로 그리면 돼요. 얘는 한 편측이죠. 편측일 때는 요 방향입니다. 방향이 이제 요 방향이고 그다음에 경사가 기운 게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요. 이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여기 보면은 9배 방향을 나타내는 그림 기호를 9배 방향과 일치시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 만약에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요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RAY 레이로 여기서 마이너스 15도 해주면 되겠네요. 각도 마이너스 15 또 기울여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준다. 그리고 이제 얘는 무슨 선? 가는 실선. 이렇게 그려주고요. 얘를 요 끝단에 딱 붙여주는 게 스트레이트부가 살짝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 저 같은 경우 한 1mm 정도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치수가 너무 뒤로 가 있으면 무브 해가지고 요 치수를 선택해서 요 치수 끝나는 점이 있어요. 여기 제가 선을 하나 더 그렸으니까 선 하나가 끝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화살표 끝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경사가 이제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게 아니라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거다 그러면 얘는 MI 1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경사 각도랑 맞춰서 해라. 근데 지금 이제 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 9배가 위에도 있고 반대쪽도 있는데 두 개의 9배 값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양쪽 9배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뭐 이제 1대 5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 써 있는 1대 5는 편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1 다운되는 동안 여기 거리 5를 갑니다. 뭐 그런 의미를 나타내요. 이게 양측으로 이렇게 그랬다 그래서 전체 1 가는데 옵니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9배 기호를 붙여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의 표시 방법에서 테이퍼가 있는 형체 근처에서 참조선을 따라 이용하여 지시한다는데 테이퍼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로 이제 지시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테이퍼 있는 거 이제 여기 이제 위에 그려놓은 이제 얘를 얘기하는 거죠. 테이퍼가 있는 쪽에서 이제 지시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똑같이 지시선을 가지고 지시를 한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20이 가는 동안 (1mm) 다운이에요. 1mm 다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쪽 테이퍼가 가 있는데 요거를 지시할 때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L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엔터 두 번 쳐서 1대 22 테이퍼라는 건 이제 양쪽 9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시를 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참조선을 이용해 지시하고 참조선 테이퍼가 있는 형체의 중심선에서 평행하게 긋고, 그러니까 중심선은 요거죠. 중심선에서 평행하게 그라 지시선을, 그렇죠? 이렇게 긋고 이제 지시선을 사용하여 형체의 외형과 연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호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다만, 테이퍼의 비율과 방향을 특히 분명하게 보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테이퍼의 방향을 나타내는 그림 기호를 테이퍼의 방향과 일치시켜서 그린다. 그러니까 굳이 저거를 이제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호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형태를 봤을 때 이 테이퍼량이 적어가지고 그냥 형태를 봤을 때 테이퍼가 진지 잘 안 보인다. 저게 그냥 원기둥처럼 보인다. 그게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호를 붙이라는 얘기예요. 요 기호를 붙여주세요라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설계자는 이걸 딱 그래서 저 정도면 테이퍼가 진 걸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업자가 봤을 때는 이게 테이퍼가 진 거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이제 어느 정도가 테이퍼가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거를 사용을 할 때는 절대 기호를 빼는 게 아닙니다. 실무에서. 이걸 쓸 때는 실무에서 무조건 100% 기호를 넣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 나중에 싸움, 논란의 여지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실무라고 한다면 L2 쭉 빼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1/22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호는 새로 안 그릴게요. 여기서 복사해가지고 올게요. 어차피 기호 그리는데 시간 허비하면 그러니까 CO 요걸로 복사해가지고 올게요. 양쪽, 어차피 여긴 양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무브해서 글자만 선택하고 여기 있는 점 잡아서 요 끝에다 딱 이렇게 이제 요렇게 표시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각도가 명확하게 보이면 굳이 저 기호를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논란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기호는 제가 봤을 땐 무조건 넣어주는 게 맞다.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 기호 안 썼다가 작업자하고 싸움 붙는 거는 책임 못 져요. 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까지 이제 왜 저게 키움의 치수 표현 방식에 대해 내용에 이제 저게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형태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표현이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하면 다 끝난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새 일이 바빠가지고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데, 시간 나는 대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